자, 우리가 그 같이 공부해야 될 그 과목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인데,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은 사실 금융경제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면 좋은 게 그 금융경제학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이제 높으면 이 과목이 굉장히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데, 뭐 여기 있는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학에 대한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연결고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을 좀 쉽게 좀 잘 공부를 하려면 그 모형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선 외워서 좀 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값을 이제 출력해내고 뭐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반절 정도밖에 득점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무슨 문제냐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이것으로부터 뭘 알고 알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거의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시험 자체에서도. 그래서 이제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재무관리가 이 금융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면 그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죠. 이 투자자들이 자본 예산을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무슨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회계를 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기 자산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럼 이 자산 부분에는 내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다가 뭔가를 얼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 아니면 그 수익을 이만큼 고정시키겠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사실은 투자론이라는 분야예요. 근데 이게 투자론이라는 분야가 재무관리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죠, 앞부분. 앞부분의 대부분은 이 자산 부분, 그러니까 자본 예산 부분이 차지를 해요. 그럼 이쪽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죠. 자본과 부채.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본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 개인도 이제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차변과 대변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그냥 하니까. 근데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엄청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하는 어떤 개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구조,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자본 구조에서는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위험한 자산과 무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자본을 조달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무위험한 자산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요. 그리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대출을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 캐시를 가지고서는 뭐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환을 하고 이런 과정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그 과정이 뭐 이 두 과정은 똑같은 과정으로 봐요. 왜냐하면 무위험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빌리거나 뭘 할 때 약속을 하죠. 약정을 맺죠, 처음에. 이자를 얼마큼씩 주고 몇 년이 지나면 몇 기간이 지나면 그때 뭐 원금까지 다 상환해서 뭐 어떻게 해라고 해서 모든 현금 흐름이 확실해요, 얘는. 근데 얘는 현금 흐름이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현금 흐름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죠, 배당금이라고. 그죠? 배당금이 존재를 하긴 하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고 팔았을 때에 얻는 이득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본이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채권을 얼마큼 발행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주식을 얼마큼 발행을 해서 자본 조달할 것이냐,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 구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MM 이론의 이제 파이 이론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정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뭐 부채는 한 이 정도 비율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자본 조달을 하자.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사면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돼요. 그 보통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남의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구한테 먼저 돈을 돌려주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른 사람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은 먼저 갚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선 우리 식구들한테 줘야 돼. 근데 이거는 위험한 자산이 되고 얘는 무위험한 자산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돈을 받잖아. 기업에서는 확실하게 얘한테 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는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MM 이론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얼마로 해야 기업의 가치가 최적화될까? 그거를 연구한 그 어떤 이론이 되는 거죠. 그 MM 이론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수익을.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뭐 주식에다가 투자를 요 입장에 기업의 자본 구조 입장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험이에요. 이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재무이론에서 정하고 있는 그 위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시장 위험, 그 다음에 기업 고유의 위험. 이건 마켓 리스크라고 하고 이거는 남 마켓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오일샥이 발생을 했죠. 오일샥이 발생을 했어요. 오일샥이 발생함과 동시에 석유값에 의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그 자본 구조라든지 투자 상황 그런 것들이 확 변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장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샥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근데 기업 고유의 위험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들었었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우리는 그만큼의 수익을 더 많이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뭐 때문에 발생했냐면 이 시장 위험을 받아들이는 데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데 기업 고유에서 발생하는 위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기업의 그 CEO가 뭐 검찰에 이제 가서 걔 때문에 기업의 어떤 그 지배 구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윤리적으로 그런 뭐 저거한 기업의 그거는 수입을 안 해요. 얘네들이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영업이익이 확 감소를 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식으로 자본 조달하기 힘들고 채권으로 자본 조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채권으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확 낮아지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정크 본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본 조달하기도 힘들어져. 그러면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재무 건전성이 확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펀더멘탈이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매도를 해버려. 그럼 주식의 가치가 확 하락해버리죠. 그 주식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거의 동등해요. 기업의 가치와.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 고유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SK라고 하는 그 회사는 사실 SK 케미칼인가? 그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한 다음에 석유 수출을 하는 게 주 업무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환해지나 아니면 오일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선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년 전에 그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치다가 회장이 끌려갔었어. 니네 불법적으로 저거 하고 굉장히 많은 손실을 기업에서 봤는데 니네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파생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은 걔네들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자신들한테 오게 되는 어떤 환 위험이 있죠. 그 환 위험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에다 투자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굉장한 손실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선 굉장히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고유의 위험이 돼요. 근데 이 기업 고유의 위험은요, 얘는 해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 이게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어. 그 이론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 그러니까 기업 고유의 위험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하면 기업 고유의 위험은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위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에서 오는 그 위험만 받아들이면 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는 위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프라이스 테이커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프라이스에 대해서 신호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결정 못해.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중요하게 된 거야. 거기는 지네들이 막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부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 컨트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균형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공평한 입장에서 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돼. 그러면 그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받고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만큼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그것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거기서 얼만큼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을 때 이 기업 고유의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 고유의 위험을 제로로 만들 때 컨트롤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변수의 값은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야.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를 설명한 이론이 CAPM이에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서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왼쪽은 지금 자산, 즉 이 어떤 그 자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장부상. 그리고 오른쪽은 그 어떤 자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야 돼. 여기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세상은 이렇게 균형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장부가라는 것과 시장가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근데 회계에서는 시간에 대한 가치의 개념이 없어. 얘가. 근데 이 장부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빼서 어떤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단순해져. 그리고 단순한 지표로서 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시간의 가치의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거든. 그런데 우리의 재무 이론과 뭐 투자 이론, 그러니까 그 금융경제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화폐의 시간의 가치의 개념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경제학적 의미를 갖게끔 만들어주죠. 여기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CAPM에 대한 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얘는 CAPM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자본 구조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양대 산맥이에요. 재무 관리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차대조표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즉 기업 고유의 위험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시장 위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구조가 뭐 대표적인 게 위험한 자산과 무위험한 자산, 그러니까 에퀴리와 이제 데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에퀴리와 데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는 이제 자본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배우죠. 그다음에 뭐 운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회계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단기적인 어떤 현금 흐름, 장기적인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회계사들이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금융 전문가이자 사실은 금융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진짜 금융 전문인이 돼야 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보다는 얘가 어떻게 해야 되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본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기업 가치가 이제 극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상품 개발도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품 개발에 대한 의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파생 상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한 수십 년간 계속 이루어져 왔던 내용이고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게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그 가치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품들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제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가능해져요. 복제라고 하는 개념. 그런데 왜 계리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얘가 이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시장과 이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세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걸 캐팸 월드라고 그래요. 캐팸 월드라고 그러고 이거를 MM 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자본 예산 부분에서 컴플릿 마켓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마켓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퍼펙트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그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컴플릿 마켓은 어떤 그 캐팸 월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시장이고 이 퍼펙트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MM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컴플릿 마켓은 어떤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든 간에 그 상황에 보험을 들 수 있는 증권이 존재하는 세상을 컴플릿 마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했어.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스테이트가 세 개가 만들어져. 어떤 불황인 상황, 아니면 그냥 보통인 상황, 그 다음에 호황인 상황 이렇게 세 개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거든. 그래서 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저거를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뭐 손해는 안 보는 정도. 그리고 경제가 호황 상황이라 내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는 상황, 이런 세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상황에도 보험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럴 때도 보험을 들을 수 있고 잘 되는 상황에서도 보험을 들 수 있고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가 컴플릿 마켓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잘 됐으면 여기서 뭔가가 실행이 되고 요때 뭐 그냥 그래도 뭔가 실행이 되고 얘가 뭐 별로야 그래도 실행이 되고 그러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무조건 나는 하나씩 다 받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해요. 섀도우 프라이스. 요게 이제 뭐냐면 이런 스테이트들을 설명해 주는 어떤 그 행렬이에요. 매트릭스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섀도우 프라이스. 이 섀도우 프라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싱 커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재무 여기 관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퓨어 시큐리티의 가격? 그러니까 순수 증권의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야. 이게 섀도우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격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도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고요. 100만 원의 가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가격을 우리가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서 나는 매수하고 매도하겠죠.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를 할 거야. 100만 원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매도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격이 각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다 일씩 이제 주는 그런 증권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권의 그 공정한 가치 있죠.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격과 각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가 벌어질 때마다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증권들이 존재한 상태라면 공정한 가격을 측정해낼 수 있다. 이 공정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이 재무관리와 파생상품에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나 아니면 파생상품을 공부해보는 학생들은 이제 알겠지만 뭘 할 수 있냐고. 이건 맨날 무슨 가격만 결정해. 가격만 딱 찾아. 이거 콜옵션의 뭐 프리미엄은 얼마냐. 그다음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얼마냐. 뭐 얘가 중간에 뭐 저거를 행사를 했을 때 얘 아메리칸 옵션의 뭐 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 주식의 증권의 가치는 얼마냐. 채권의 가치는 얼마가 될 거냐.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는 얼마가 될 거냐. 그런 가격들을 결정하는 이유가 이 가격은 우리한테 결국에 신호의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거든. 이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랑 파생상품에서 그 증권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셔츠 버튼 모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간이요. 증권이 뭐가 있냐면 위험한 자산이랑 무위험한 자산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얘는 주식이고 얘는 이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얻게 돼요. 투자를 통해서. 자, 그러면 위험한 자산 부분이 있고 무위험한 자산 부분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무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이거에 대한 이론을. 이 무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위험한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가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작동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캐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컴플릿 마켓에서 그러니까 저러한 완벽한 세상에서 위험한 자산과 무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내가 거두고 싶어하는 그 수익과 위험한 자산과 무위험한 자산에 대한 그 보상과 결국에는 등가를 이룬다는 게 캐팸이야. 사실은. 근데 무위험한 자산에만 투자를 할 때는 있잖아요.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이제 수학 전공한 학생들은 아마 수학과에서도 그 확률 미적분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얘를. 확률 미적분이라는 걸 공부를 했을 텐데 그 확률 미적분은 사실은 무위험한 자산만 존재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스토캐스틱 캘큘러스가 필요한 거는 이 위험한 자산 때문에 그래. 이 위험한 자산. 그러면 이 위험한 자산은 있잖아요. 확률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만 적분이 안 돼. 수학적으로. 얘가. 리만 적분이 되지 않아. 근데 얘는 리만 적분이 돼요. 확실한 자산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썼던 리만 적분이 가능한 그 함수들은 쉽게 얘기해서 다항함수라든지 불확실성이 없는 함수들이었어. 걔네들은 리만 적분이 가능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확률도 계산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위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루지 못해. 확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토렘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을 해줬어요. 그 이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생상품 문제에서 맨날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토렘마랑 이토 포뮬라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위험한 자산의 흐름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의 문제 때문에 걔가 필요한 거야. 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왜 그거 두 개가 필요하냐? 얘네 두 개가 존재를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이 컴플릿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고요. 얘네 둘이 존재를 해야. 그래서 뭐 위험한 자산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죠. 얘가. 그리고 무위험한 자산은 채권이에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무위험 이자율은 영국에서 발표하는 그 리버금리를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영국에서 쓰는 리버금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쓰는 그 단기 채권 있죠. 미국 단기 채권 트레저리 빌 그거에 대한 이자율을 이런 무위험한 그 이자율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위험한 자산은 그런 거를 예측을 못 한단 말이야. 불확실하단 말이야. 이런 수익률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거둘 수 있는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힘들어. 그럼 얘가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잖아. 무작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확률 가정론이 필요하고 그 확률 가정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미적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공학 하면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이건 그냥 단지 수학 기법이 들어갈 뿐이에요. 근데 얘가 왜 들어가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얘기가 쉬워져. 자, 그러면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두 부분에서 수익을 받는다 이거예요. 위험한 자산에서 이득이 생기고
무위험한 자산에서 이득이 생긴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적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요. 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시간에 대한 보상 부분이고 이거는 위험에 대한 보상 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은 위험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무위험한 자산으로부터의 시간에 대한 보상 부분 두 가지의 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수익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의 다 이거에 다 결과적으로 다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이해를 하면 모든 모형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무위험한 자산 항은 요거. 그다음 위험한 자산 부분은 요거.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경제학적으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그거의 차이지 얘네들의 결론은 똑같아. 다 싹 다 그 윌리엄 샤프가 그 만든 CAPM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말코비츠가 통계학적으로 그걸 증명했단 말이야. 근데 윌리엄 샤프가 뭘 했냐면 그 통계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시장 균형 이론으로 만든 거예요. CAPM을. 그러니까 사실은 윌리엄 샤프가 마르코비츠를 찾아갔었어.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랬더니 네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1952년에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고 논문을 썼는데 내가 경제학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 네가 그걸 더 발전시켜서 경제학적으로 인정받아봐. 해가 70년대 발표한 논문이 이게 CAPM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인정을 받아. 경제학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균형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 균형 이론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균형이 뭐 등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균형에 목숨 걸어요. 시장은 균형으로 이루어져야 돼. 무조건.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뭔가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항상.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시장의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그 시장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점이 중요해. 사실은. 그래서 그 CAPM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자산에 대한 이득 부분, 그 다음에 무위험한 자산에 대한 이득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수익으로 이제 만다. 그러면 자본 구조도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본 구조가 위험한 자산과 무위험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 수익과 기업의 가치는 같아져야 돼.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CAPM과 MM 이론을 비교를 해가지고 MM 이론을 CAPM으로 막 설명해. 이거를.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인데. 투자자가 이만큼의 수익을 얻었으면 뭐 생산자가 또 거기에 따르는 뭔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어야 된다고 이게.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 돼야 되니까. 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처음 공부할 때 이 컴플릿 마켓이랑 퍼펙트 캐피탈 마켓. 퍼펙트 캐피탈 마켓은 자본 조달을 할 때 어떤 프릭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릭션이 뭐냐면 자본 조달을 하는데 거기에 뭐 그 왜 우리 돈 빌릴 때 그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떼잖아요. 그런 세금 같은 거 없어. 그 다음에 자본 조달을 무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얘가. 그리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무한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논 프릭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차입하고 아니면 상환을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결격 사항도 없는 세상이에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야.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MM 이론을 막 얘기를 하다가 수정명제가 나오죠. 거기서. 법인세가 들어갔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럼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학자들이 요걸 싹 보고선 그러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뭐 파산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그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기업 가치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CAPM과 관련된 거 요거 하나. 그러니까 자본 예산 부분. 자본 구조에 대한 부분 하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 이론 뭐 한 문제.
뭐 이런 게 지금 여태까지 출제 경향이었어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이 기본 틀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기본 틀에서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론들은 이 컴플릿 마켓 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얘가 캐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을 이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뒷부분 후반부에 이제 재무관리 부분에 가면 이 MM 명제가 성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퍼펙트 캐피탈 마켓에서 자본 구조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이제 극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모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 틀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런데 내가 자본 예산과 자본 구조를 이제 하는데 한 80년대쯤 들어와가지고 금융공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뭐 금융공학이라는 게 만들어지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머튼 모형, 블랙쇼즈 머튼 모형의 그 머튼 교수 있죠. 머튼 교수가 거의 금융공학의 할아버지야.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 놓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블랙쇼즈 모형을 만들려고 뭘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근데 머튼이 그 연구실 한번 놀러 간 거야. 어떻게 하다가 놀러 갔는데 이렇게 싹 보더니 저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 한번 나와서 풀어봐. 했어. 나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막 얘기를 해준 거야. 해줬더니 이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해가지고 블랙쇼즈 머튼 모형이 만들어졌어. 근데 결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얘야. 머튼 이 교수야. 근데 얘네들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죠. 그 연력학 방정식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뭔가 이제 흐름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머튼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블랙쇼즈 모형이라고 막 많이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머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줘. 왜냐면 이 둘이 그 논문을 이제 주 저자거든. 얘네들이. 근데 이 블랙쇼즈 머튼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들이 뭐 회사를 차려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망했다 뭐 이런 일화는 뭐 이렇게 책에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이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냐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현재의 0시점에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그러니까 주식을 뭐 사고 팔거나 채권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선물이나 아니면 선도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옵션을 이제 사고 팔거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전통적인 증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캐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워드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제 계약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 근데 이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잘만 얘를 사고 팔고 몇 개를 사고 파는지만 잘만 정하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T 시점에서 주식 가격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아무런 위험 없이 이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에 T 시점에 마감 시점에서의 이 주식 가격과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가격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하냐 복제라 그래. 복제가 사실은 금융공학의 핵심 이론. 복제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저한테 이제 보험을 가입하라고 뭐 이렇게 사는 보험 모집인이 이제 와요. 오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현금 흐름이랑 그거 가져오세요. 지금 이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뭐 20년, 30년짜리잖아요. 이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유니버셜 보험이래. 변액보험이래. 그래요? 뭐 7년 후부터는 뭐 나한테 뭐 얼만큼 수익을 갖다 주고 막 이런다 이거. 그럼 제가 딱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안 망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보험 모집인은 모르잖아 이 내용을. 그냥 그렇게 팔으라고 하고 상품이 이렇게 설계됐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고 사는데 그 PPT를 자세히 보면 막 거짓말이 돼 있어. 거기에 자세히 보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도 애매하고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가치랑 저기서의 가치 다음 슬라이드에서 가치가 막 달라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러면 이게 좀 오타인 것 같다. 오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 속이는 거라고. 막 이러면 짜증나지 이 사람은. 알았다고.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이제 그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잖아? 그러면 보험 상품 설계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때 속이지를 못해. 왜냐면 정확한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30년 뒤에 그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돈을 줘야 돼.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자본 구조,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뭐 해주고 막 이런 어떤 그 영업 활동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30년 뒤에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쫙 저걸 모아서 돈을. 그럼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그런 다음에 최소한 30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을 줄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돼 있어야 돼. 그걸 구성해야 된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그러면 뭐 이거를 주던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했던 그 포워드 있죠. 그 포워드를 얘한테 이제 주던지 선도 계약을 주던지 딱 고정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고정시키려면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이득이 안 나와. 그렇지만 30년 뒤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1년 뒤에는 어떤 F라고 하는 이득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야 돼.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단순한 논리야. 뭐가 단순한 논리냐면 미래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만들고 싶잖아요. 10을 만들고 싶으면 뭐 두 가지 상품이 있어. 1번 상품이 있고 2번 상품이 있어. 그럼 얘한테 1을 얻으면 되고 얘한테 9를 얻으면 돼.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고 1에다가 2를 받고 2에서 8을 받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한테 3을 받고 얘한테 7을 받아가지고 10을 만들어. 그 다음에 나중에 얘한테 4를 받고 얘한테 6을 받아가지고 10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있죠. 고정된 금액 요거. 요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파생상품의 현금 흐름이라니까. 이게 파생상품의 페이오프예요. 얘가. 근데 파생상품을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가 사고 팔아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옵션 전략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옵션 전략. 그다음에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리스크가 완전 제거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근데 지금 상품이 뭐뭐뭐뭐가 있어. 그런데 얘의 가격은 뭐 얼마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모든 것들을 페이오프를 10으로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뭔가의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3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거 미래에 7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서 얘네들을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나중에 10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과학의 숫자 논리는 단순해요. 뭔가 두 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한 다음에 마지막에 똑같은 어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된 거야. 왜냐면 최소한 내가 30년 뒤에 우리 회사에서 요거는 보장돼 있거든요. 내가 그 상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중간에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재투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도 받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사고 팔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얻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건 다시 수익이 생기면 다시 재투자야. 재투자의 개념이야. 그거를 받아가지고 빼버리잖아. 그러면 그건 회계학적 관점이야. 근데 재무적 관점은 그것을 계속 재투자하는 거야.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시간의 가치 개념을 거기다 이제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금융공학의 논리는 단순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제로 시점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야 돼. 그 다음에 요거가 만들어지는 게 만기 시점, T 시점에서 얘가 10이 항상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여기서는 리스크를 다 제거시켜버리는 상태로 만들자.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뭐 주식이라는 어떤 그 기간 간의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고 컨벡시티에 대한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주식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우리가 저걸 해야 되냐. 운영을 해야 되냐. 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컴플릿 마켓이 성립해야 돼요. 얘가 컴플릿 마켓이.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증권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10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 회사가 뭐 망했든 이 사람이 뭐 사망을 했든 살아있든 어쨌든 간에 10이라는 게 무조건 발생을 해야 돼. 그럼 얘가 무조건 발생하려면 요게 어느 상황이 벌어지든 10을 줄 수 있는 증권들이 요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리스크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에 여러분은 이제 브레인이 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뭐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파생상품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근데 요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녀석들이 위험한 녀석도 있고 안 위험한 녀석들도 있다 이가. 그러면 요거를 무위험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가 결정이 돼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블랙서지 모터 모형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지금 콜옵션의 가격과 풋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지 이러한 상황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해결한 그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다 하나씩 이제 시험 문제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 한 6문제, 7문제 정도? 3년 전에는 에셋 프라이싱에 대해서 아주 세트 문제로 5문제인가? 그러니까 뭐 2번인가 3번에 다음 가격 결정을 하여라.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야. 다음 가격 결정을 하여라. 하고선 1번부터 5번까지 뭐 채권 가격 결정, 그다음에 뭐 주식 가격 결정, 그다음에 뭐 이런 수익률에 대한 가격 결정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주 종합 세트로 낸 적이 있어요. 그 3년 전 시험인가? 그건 에셋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그걸 좀 풀 수 있었거든. 그거 뭐 좀 끌적거리면 부분 점수나 받았지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이게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좀 금융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재작년에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뭐냐면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콜옵션을 뭐 사고 팔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에 시장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고 어떤 사람들이 팔고 중간에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고 그게 마켓 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트레이더랑 그다음에 인사이드 트레이더, 인폼드 트레이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중간에 마켓 메이커가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때의 수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노이즈 트레이더가 쉽게 얘기해서 개미 투자자들이야.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인폼드 트레이더의 수익과 동일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주식 거래를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노이즈 트레이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돼 있어, 시장 구조가. 근데 그 사람들이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면 인폼드 트레이더한테 간다고 처음으로 밝힌 게 카일 교수야.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이제 거의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워낙 그 빅데이터 분석도 요즘 활발하게 됐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이제 주어진 상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사항들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여기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든 모형을 다 증명을 하고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이 항상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금융시장에는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잘 조합을 시키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론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이것으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